네, 안녕하세요. 어제를 시작으로 제4회 전인적 세계 시민위크 휴먼인 창조 202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첫 번째 순서로 미래를 바꾸는 기업, 지금 지속가능한 변화 ESG라는 주제로 ESG 전인적 세계 시민 기업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좀 깊이 있는 질문과 대화 가운데 정말 미래를 바꾸는 기업들이 지금의 컨텍스트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토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 한동대학교에 ESG ICT 스타트업 사업단이 있는데 저희 조혜신 단장님 나오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ESG ICT 스타트업, 저희는 EIS라고 부르는데요. EIS 인재양성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법학부 소속입니다.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 위크를 맞아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저희 사업단은 우리 한동대학교가 특히 ESG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전인적 세계시민 위크가 추구하는 바도 저희 사업단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 혹은 너만이 아닌 우리로서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정신과 태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한두 가지가 아닌 실로 복합적이고 심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더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나 중심의 문제의식이나 이익과 손해에 대한 판단만으로는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연대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사업단이 강조하는 ESG는 바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효용만이 아닌 환경적 효율과 성과만이 아닌 연대와 공유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이는 세계 시민이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관점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인적 세계 시민 위크에 저희 사업단이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기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너무나도 귀하고 통찰이 넘치는 시간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바라기는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짧게 연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후에 연사님들 단어를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파클랩 공동 대표이신 김호민 대표님이 오늘 사회를 봐주시고 전체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김광현 팀장님께서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기업에 관해서 또 말씀해주시고 Q&A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푸드 업사이클링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이신 민명준 대표님께서 또 함께 회사를 소개하고 푸드 업사이클링에 관한 것과 ESG에 대해서 또 많은 통찰을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세 분 연사님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스파클랩의 공동대표 김호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패널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우리 스파클의 간단한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두 패널님의 어떤 회사에 대한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Q&A 제가 Q&A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스파크랩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 스파크랩은 벤처 캐피탈하고 엑셀러레이터를 같이 합쳐놓은 우리 회사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한 1,500억 그리고 투자한 회사들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투자한 회사들의 어떤 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ESG 쪽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많은 투자가들이 이제는 뭐 수익도 좋지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ESG적인 회사들을 꼭 찾아달라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지금 좀 보는 제가 이제 학번이 제가 90학번이에요. 90학번이면은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거지. 근데 제가 미국에서 노스웨스턴에서 대학교 다닐 때 시카고 엄청 춥거든요. 엄청 추운데 거기는 꼭 그 파카를 사야 돼요. 이렇게 패딩을 사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샀어요. 하나는 에디바워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하나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꼭 한 30% 더 비싸요. 근데 우리 내부적인 로망이 나도 파타고니아 한번 사고 싶다. 결국은 한 번도 파타고니아를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햄버거가 $5, 그러니까 세트가 $5였는데 우리 모든 걸 그렇게 해서 파타고니아가 30불 더 비싸? 그러면 6끼를 더 먹을 수 없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맨날 할 수 없이 에디바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또 김 팀장님 만나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 대표님은 우리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투자를 했고요. 회사가 리하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베스트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ESG적인 트렌드가 환경이 제일 크거든요. 환경이 제일 큰 거에서 E에서 제일 큰 건데 리사이클링에서 요즘에 테마가 업사이클링입니다. 업사이클링이요. 그래서 물론 파타고니아도 제일 처음에 그걸 먼저 선두주자로 했지만은 음식물 어떤 그 부산물을 가지고 업사이클링하는 회사로 왔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가 첫 번째 투자가가 되었고요. 그 후로 뭐 CJ나 여러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한 8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정부 지원금도 150억 받아가지고 아마 우리 그 업사이클링 하는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고의 회사가 된 걸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민 대표님은 또 한동대학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주 멘토링도 하고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보다는 이 두 회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 우리 회사의 설명을 좀 하고 바로 우리 그 김 팀장님 모셔서 한번 회사 소개하면서 또 Q&A 세션으로 바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파타고니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신 그 운영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간단하게 파타고니아가 어떤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환경보호 관련돼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학생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이따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건 밑에 있는 그림은 저희 브랜드의 로고고요. 위에 있는 건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본 시나드라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암벽 등반을 하던 암벽 등반가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었던 기업이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60년대 말에 미군으로 복무를 하시면서 당시에 대학산학부 청년들하고 같이 암벽 등반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뭐 보이시는 왼쪽에 북한산 인수봉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도봉산 선인봉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암벽 등반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고유의 창업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파타고니아도 이렇게 작은 창고에서 이본 신화드라는 젊은 등반가와 그리고 그의 뭐 암벽 등반하던 친구들이나 서퍼들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했던 작은 회사였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 4,000명 정도 직원들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을 본사로 해서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 그리고 호주, 그리고 유럽, 남미 등지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뭐 클라이밍이나 그리고 서핑이나 그리고 스키나 스노우보드나 그리고 플라이 낚시처럼 자연 속에서 활동하실 때 입으실 수 있는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파타고니아 제품에 대단한 매니아이기도 해서 저희 집에는 파타고니아 옷밖에 없고 저는 파타고니아 옷만 입고 다니는데, 제가 지금 뭐 신은 양말이나 바지나 그리고 셔츠나 그리고 저기 텀블러나 그리고 저기 메고 온 가방도 모두 파타고니아 제품들입니다. 저희는 우리는 우리의 더 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파타고니아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에서 채취한 자원을 가지고 그걸로 실을 만들고 원단을 만들고 가공해서 옷을 만들고 또 수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운송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의 목표를 좋은 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매출의 성장 그리고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파타고니아는 좀 반대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건강하게 운영을 해야 비즈니스를 도구로 삼아서 환경 보호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어떤 좀 기본적인 회사의 운영 방침이고요. 좀 궁극적인 목적은 비즈니스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줄이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수익들을 환경 보호에 활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의 자원을 모두 지구 환경 보호에 사용을 한다, 이런 방식의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션을 지난 50년 동안 꾸준하게 지켜오면서도 시장 안에서 최근 20년 동안 많은 폭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흥미로운 사업 모델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규모의 기업은 아닌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모든 매출을 합친 글로벌 매출은 2조가 조금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8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여기서 말하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사례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환경 보호적인 측면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타고니아의 미션은 크게 4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제품의 품질이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고, 세 번째는 환경 보호고, 네 번째는 탈관습인데요. 품질은 저희가 옷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옷을 만들 때 옷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내구성이나 기능성이나 그리고 뭐 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질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저희의 품질 기준 안에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얼만큼 줄였는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이 아무리 겉보기에 훌륭하고 좋아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다면 저희는 훌륭한 품질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진정성은 저희가 뭐 외부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마케팅 하거나 이럴 때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철학이고, 환경 보호와 탈관습은 좀 사례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호는 파타고니아는 미국 본사와 전 세계 지사의 환경팀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사의 환경팀의 팀장인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기업으로서 매출을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환경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환경팀에서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파타고니아 전 세계 환경팀에서는 파타고니아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 중요한 환경 문제를 찾고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타고니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환경의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도 중요한 환경 보호가 될 수 있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환경 보호가 될 수 있죠. 근데 파타고니아에 있어서 환경 보호는 특히 개발과 보전이 맞부딪히는 이슈에서 보전의 편에서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뭐 저희 비단 파타고니아 코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파타고니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보호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환경 이슈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환경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과 기업이 기술과 그 자원을 합쳐서 일을 하는 기업 간 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했었던 좀 뭐 여러 가지 캠페인 중에서 저희가 강하천에 건설되어 있는 불필요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인공 구조물이나 댐은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저희 그 전국에 이런 농촌 특히 이제 시골에 가면 있는 하천에 건설되어 있는 작은 보들 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보를 철거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는 경기도 갑천에 있는 태봉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희 캠페인이나 환경단체의 활동들 때문에 철거가 가장 많이 확정된 곳이었고 이곳이 실제로 재작년 2월 달에 이렇게 철거가 되어서 이렇게 철거되는 영상을 저희가 1분짜리 인스타그램 영상으로 제작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경단체의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르는 환경 이슈, 특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백 곳의 환경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지역에서 긴급한 환경 문제에 맞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작은 조직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파타고니아에서 80년대 중반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누적 지원금 규모로는 한 30억 정도를 한 200여 개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매출이 800억이어서 올해는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의 45개의 크고 작은 환경단체의 활동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년짜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기적 지원이고 환경 문제가 이제 갑자기 터지는 이슈들도 대단히 많아서 저희가 긴급한 활동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뭐 가장 요즘에 최근에 저희에게 관심 있는 이슈는 이 국립공원 보전 문제인데 국립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는 국립공원만큼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이 설악산 국립공원 특히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에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착공이 시작되면 여기서 이제 많은 뭐 시위나 농성이 일어날 건데 이런 현장들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파타고니아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 간 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삼성전자와 함께 세탁 중에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프로젝트를 세탁 중에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세탁할 때 세탁 과정에서 의류가 마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섬유들, 이 미세한 플라스틱들이 빠져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검출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파타고니아 제품에서도 미세 섬유와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삼성전자와 논의를 통해서 삼성전자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셔서 저희가 같이
이제 공동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뭐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CE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세탁 중에서 세탁 코스를 개발을 했었고요. 표준 모드 대비 최대 60%까지 저감이 되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 코스를 개발해서 세탁기에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모드 대비 최대 96%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줄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외장형 필터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작년 6월부터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시는 게 이 외장형 필터인데요. 그리고 여기 세탁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가 이 필터를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한 단씩 사줬는데, 저희 집에 이 필터를 설치하고 제가 한 5벌 정도의 파타고니아 제품을, 후리스 제품들을 모아서 세탁을 하고 이 필터를 열었는데 이만큼의 미세 섬유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필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탁을 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관습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파타고니아에선 내부적으로 많이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탈관습적인 활동은 2년 전에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이신 아까 앞서 보셨던 젊은 등반가였던 이본 슈나드 파타고니아의 회장님께서 올해 연세가 88이 되셨는데, 이분이 2년 전에 본인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모든 지분을 비영리 조직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한 4조 원 상당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의 소유권을 통째로 비영리 조직에 넘긴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지구 환경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단순히 매출의 1%가 아니라 회사에서 버는 모든 수익을 지구 환경 보호에 사용하겠다, 이런 결심에서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입니다라는 성명 발표와 함께 회사의 모든 지분을 기부를 하셨고요. 그 비영리 조직은 저희 회사 지분의 9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파타고니아 수익에서 발생하는 모든 순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이 비영리 조직에서 가져가고, 이 비영리 조직에서는 파타고니아에서 발생한 모든 배당금을 환경 보호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2년 전에 이걸 처음 집행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한 400억 정도를 이미 환경 보호에 집행을 했고, 매년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 사이에 파타고니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순수익을 이 비영리 조직에서 전 세계에서 중요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 이슈의 대응이나 환경단체의 활동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예산을, 파타고니아의 순수익에서 발생하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이 예산을 얼마큼 가져와서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할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목표는 파타고니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80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이 800억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한 모든 순수익만큼의 비용을 다시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사용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대단한 회사죠. 빨리 파타고니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송도에서 살았는데, 우리 송도에서 길을 걷다가 파타고니아 매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대학교 때 저거 사는 게 로망이었는데 하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제가 못 사가지고 디스카운트 없나요? 네, 다음은 우리 회사는 아시겠지만은 초기 회사를 많이 투자하는 업체입니다. 초기 투자할 때는 솔직히 매출도 없고 자산도 없고 뭐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뭘 보고 투자하는지 물어볼 때는 우리가 솔직히 대표를 보고 투자를 해요. 대표를 보고 투자를 하고 이 대표가 어떻게 만든 팀, 이것도 보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Quality, Integrity, Environmentalism 하고 Not Bound by Convention이 파타고니아에 봤을 때는 벤처도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벤처도 솔직히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키한 어떤 경쟁력, 그리고 대표의 인테그리티,
뭐 환경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하지만은 벤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려고 만든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만든 사람들이 때 그걸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민 대표님 봤을 때 제가 발표한 다음에 가끔가다 그런 회사도 있어요. 발표한 다음에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그게 몇 개 안 되는 회사인데 우리 민 대표님 만장일치로 저 회사는 딴 회사랑 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농부의 유명한 얘기 뭐냐면 농부가 가장 좋아할 때가 뭐냐면은 논의 문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자식에게 밥이 들어갈 때, 근데 투자가는 회사가 클 때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민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또 미션을 가지고 또 하는 거 봤을 때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 리하바스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라고 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 이쪽에 서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소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네네. 멋진 소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의 창업 계기,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또 사회적으로 있었고, 또 관련된 유관 챌린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김호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 자체도 제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산업을 끝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특이하게 김호민 대표님과 유사하게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경영 컨설턴트를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창업 계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의 성과는 그렇게 하고,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운사이클링, 뭐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 요새 그린워싱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링한 제품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사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인데요. 저희가 이 감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감자를 저희가 한 1,000원을 주고 키로당 사왔는데, 이 감자를 저희가 다 차핑해가지고 이제 퇴비로 키로당 뭐 예를 들어서 200원에 판다 그랬을 때는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얘는 다운사이클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못난이 감자를 키로당 1,000원에 사와서 마찬가지로 이제 고기능성 퇴비로 만들어서 키로당 1,000원에 다시 판매를 한다면 이 제품은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감자에서, 이 못난이 감자에서 저희가 좀 유용한 건강적으로 좀 기능성을 할 수 있는 프로틴이라든지 식이섬유를 추출해서 빵을 만들어서 키로당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판다면 업사이클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검색해 보실 때는 새생활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 대표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음식에 집착을 할까? 되게 음식 좋아하게 생겼죠. 저는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민사회를 저희 할아버지 때 이민을 갔었는데,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 여동생도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한 2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산업이.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크리스천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 푸드 웨이스트라는 게 계속 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팩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또는 부산물도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만약에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탄소 배출량이 3위예요. 미국이 1등, 2등이 중국, 그 다음에 3등이 음식물 쓰레기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ESG 중에 가장 쉬운 게 E죠.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관점에서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효용성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식탁에 올라오기 전에 생산된 모든 음식물의 3분의 1은 버려지고 있고요. 그 중에 40%는 부산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저희가 초당 66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1톤의 쓰레기 그러면 많이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런 일반적인 방 하나를 꽉 채우면 1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매 초당 저희가 66개의 방이 꽉 채워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F&B 관점에서, 푸드 앤 베버리지 관점에서 저희가 크게 방향성을 보았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놓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음식을 만들어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국이나 북유럽 같은 곳은 아예 법으로 업사이클링을 필수적으로 하라라고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음식물이 많이 버려지는 와중에 그래도 헝거는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명 중 2명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이런 괴리감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푸드 업사이클 산업이 많이 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부산물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푸드 업사이클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제조사들이 몰려 있고 이러한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산물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그 가장 큰 드라이버는 대체 식품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알터네티브 대체 식품 드실 때 뭐 비건이라서 드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거든요. 대부분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비건이신 분들이 드시거나 또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데, 최근에 저희가 뭐 대체육들 말이 많았죠. 뭐 이게 정말 GMO냐, 난GMO냐, 이게 정말 에코 프렌들리해. 근데 그런 가치들을 한 번에 넘어서는 게 푸드 업사이클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웨이스트 워드 관점에서 부산물을 저희가 기술을 통해서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보고서나 애널리스트들이 대체 식품을 향후에 견인할 거는 푸드 업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들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식품 부산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비식품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요 식품 부산물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커피박으로 가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우레장아찌라 그래서 장아찌를 만든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뭐 종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5년 동안은 음식 부산물을 음식으로 만드는 트렌드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푸드테크 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개의 유니콘을 만들 거고, 이 30개의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 10가지의 푸드테크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한 지 한 3.5년 정도 됐을 때 이 푸드 업사이클링 기술이 등재가 됐어요, 정부에.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발동이 되고 태동이 됐는데, 그러한 이면에는 저희 스파크랩 같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혼자로서는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산, 학, 관, 연이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을 때 새로운 산업이 태동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년 만에 굉장히 좀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드 업사이클링은 저희가 또 이제 UNAI이기 때문에 SDG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SDG를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Zero Hunger.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버려지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니퀄리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와 디맨드를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하게도 Good Health and Well-being인데, 부산물이 생각보다 영양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ing the Planet, 뭐 여러 가지 클라이밋 액션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12번. 그래서 이거는 선순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리아베스트의 사업 모델이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 계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많은 받는 질문이고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가 스파크랩 데모데이도 했었고 했지만 굉장히 많이 꾸준히 받는 질문이 너는 왜 사무엘회계버님이나 PwC 같은 큰 회사에서 이런 창업을 했어? 라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전 근데 되게 심플했어요. 일단은 이 사업 기회가 보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대장암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이 생기고 나서 진짜로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대장암이 치료가 된다면.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청지기 정신 안에서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해서 리아베스라는 사업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계기들에서 여쭤보시는데 아마 학생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도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 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기본적으로 F&B 산업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대량으로 수거를 해서 대량으로 제조를 하고 대량으로 폐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폐기가 되는 제품을 다시 식품화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부산물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하고 식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리아베스트에서는 맥주, 식혜, 홍삼박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부산물들을 12가지 부산물을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데 맥주 식혜만 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맥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연간 42만 톤의 맥주 부산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중 55%는 돈을 주고 하물며 폐기를 하고 있어요. 22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폐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폐기되는 부산물들은 또 환경에 얼마만큼 나쁜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업사이클링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굉장히 많은 탄소는 약 11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이는 승용차 24만 대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양으로 굉장히 많은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베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 어떤 제품을 만드냐라고 하면 리아베스트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부산물을 원료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산물을 가지고 식이섬유, 단백질 이런 것들을 포함한 파우더 믹스를 만들기도 하고 대체 밀가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료를 저희는 리너지 가루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리너지 가루로 저희가 뚜레쥬르 제품 보시면 그 밀기류빵이라 그래서 5종 지금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 원료가 납품이 되고 있고 기타적으로는 저희가 부산물을 받는 업체의 IP를 활용해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도 꾸준히 출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식품 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해들이 좀 있으세요. 푸드 업사이클링 그러면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가 2019년도 말이었는데 그때 ESG가 없었거든요. 사실 김호민 대표님도 그 당시에는 ESG가 아니고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주셨었는데 다들 이제 오해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 분야가 새로우니까. 그래서 부산물이면 영양소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입에 좋은 게 몸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맥주를 만들 때 예를 들면 보리에서 가장 맛있는 당하고 탄수화물 최대한 짜내서 맥주를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남아있는 부산물에는 굉장히 높은 영양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가루 영양성분을 보시면 밀가루 대비는 2배, 식이섬유 대비는 11배 정도의 밀가루 대비해서 양이 있고요. 칼로리는 30%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들고 계신 이제 제품 중에 저희 버브 초코볼, 나나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나나스틱은 이제 식혜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초코볼은 맥주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인데 이렇듯이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ESG 관점에서 E를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1kg의 리너지 가루는 약 11kg의 탄소를 저감을 하고 약 3.7톤의 물을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아베스트는 다양한 지금 협력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K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기술을 명명을 해서 다양한 캐나다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싱가포르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얘기들은 이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아마 궁금한 게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만약에 창업을 하는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또는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왜 이 사업을 제일 잘 해야 되는지 또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만 있으면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의외로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도 그렇지만 카이스트, 서울대 이렇게 멘토링을 해보면, 대표님 저는 이 아이디어를 제가 처음 생각했으니까요. 대표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진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심플하게 가장 열정이 있어도 되거든요. 저는 리아베스 처음 했을 때 초기 투자자 몇 분이, 또 스파크랩에 이제 또 심사역 분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 해주셨어요. 대표님, 대표님이 왜 이 사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문과생이고 기술도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일 거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귀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꼭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원하는 거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다가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Q&A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또 이렇게 두 분 프레젠테이션 감사하고, 일단 우선은 Q&A 하기 전에 또 우리 쪽에서 먼저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먼저 제가 준비를 했고, 첫 번째는 우리 김녀님, 파타고니아에 들어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좀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좀 길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또 뭐 이렇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막막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 산에 다니는 걸 대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그때 이제 암벽 등반을 시작했었는데, 암벽 등반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어디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는 암벽 등반 장비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지인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추천해 줬었는데, 제가 이제 편집샵을 구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 제품을 입고 암벽 등반을 했는데 기능이나 품질이 너무 좋아서 크게 놀라서 내려와서 이제 책을 어떤 브랜드인지 찾아보다가 이본 시나드가 쓴 Let My Go People 서핑이라는, 뭐 파도가 칠 때 서핑이라는 책을 읽게 됐고요. 그 책을 보고 너무 크게 감동을 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파타고니아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던 시절이라서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암벽 등반만 하는 백수로 살면서 파타고니아 공부를 쭉 하며 살다가, 뭐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년 동안 법인이 됐으니까 파타고니아에 입사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어떤 걸 많이 이제 보세요? 제가 요즘에 대학생 인턴들 면접도 보고, 저희 회사에 채용을 할 때 지원한 지원자들 면접도 이제 면접자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의류 기업이기 때문에 의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의류 시장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류 시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저희는 의류 회사니까 옷을 기본적으로 좀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뭐 이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거기 조금 더 한다면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미션으로 삼고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채용하세요? 1년에 채용을 거의 뭐 한 명 할 때도 있고요. 거의 채용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일단 직원의 숫자도 대단히 적고 그리고 포지션이 열리더라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선발 과정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포지션을 두고 뭐 2년, 3년 걸쳐서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저희가 생각하는 좀 그 맞는 지원자를 찾을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선발을 하는 편입니다. 팀장님도 뭐 편집샵 하도 5년 6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한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되게 우리 두 분은 잘하고 좋아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어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거기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같은 거라 되게 하거든요. 저는 얘기하는데 그거 사명감을 기다리면은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 민 대표님이 제대로 얘기하신 거냐면은 여러분 전 ESG라는 트렌드, ESG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기업들이 그냥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도네이션 해서 도네이션. 그러면 나는 괜찮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변하려면은 corporate responsibility라 그래가지고 이게 또 변모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도 직원들하고 해야 되지 그 social responsibility 대내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젠더 이퀄리티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둘러싼 게 ESG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SDG를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변모한 게 ESG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저는 과연 ESG가 저는 고민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하고 이 단어가 또 뭘로 변화할까 생각해 보니까 세 개 다 되는 것 같아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이거 이외에는 뭐 우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 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투자했을 때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우리 리에바스 투자했을 때는 소셜 임팩트라는 거를 찾아라 하는 우리 투자가들이 했기 때문에 딱 맞아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ESG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어떻게 봐요? 지금 ESG 트렌드나 ESG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게 또 변화할 것 같아요? 아니면 ESG 투자가들이나 뭐 관연 다 만났을 때 어떻게 봐요? 우리 민 대표님은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ESG가 좀 진화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ESG라는 큰 틀을 주축으로 해서 좀 세분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바이러먼트 쪽에서 보시면 이제 대통령 산하에 탄소 중립 위원회가 생겼고 또 그 밑에 이제 정말 애그리 푸드 텍 쪽에서도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에그리컬처가 나왔고 그런 식으로 이 큰 ESG 테마에서 세분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ESG라는 게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지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ESG 중에 E에만 아직도 많이 중점을 맞추고 있어서 소셜하고 가버넌스 쪽은 사실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건드리기 되게 어려운 분야이거든요. 특히 가버넌스 쪽은.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이 큰 틀에서 ESG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타고니아 로고가 We are in the business of saving the planet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막 이게 20년, 30년 전에 지금이 뭐 다 얘기하지 하면서 파타고니아 내부에서는 ESG 트렌드에 대해서 거봐 우리가 맞았어 뭐 그런 아니면 어떻게 이 트렌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외적으로 어떻게 느끼세요? 저희는 ESG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데요. 배경적인 면에서 ESG는 원래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투자사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그런 대규모 투자 펀드에서 지금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장기적인 어떤 비즈니스 투자에 관심이 많고 이런 장기적인 이런 이익에 대해서 이 투자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업들을 쭉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의 장기적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기후 변화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인데 이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에 기업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ESG라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것들로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단어는 뭐 여러 가지로 바뀌어갈 수 있겠죠. 뭐 소셜 임팩트든 뭐 ESG든 아니면 뭐 책임 경영이든 그런데 그 배경에 있는 지구의 환경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ESG의 어떤 좀 대표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된 건 그건 저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그저 수십 년 동안 환경 보호라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지켜왔을 뿐인데 지구 환경 위기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나타난 어떤 그런 사례로서 좀 발굴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더 중요한 것은 ESG를 트렌드의 선두주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기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경영하다 보면 저는 투자가거든요. 예, 투자가는 제가 진정성하고 실적이 결합될 때가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제가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진정성은 10만 매. 근데 기업에 봤을 때는 얼마 남아요? 했을 때는 안 남아요. 아니면은 거의 안 남아요. 아니면 심지어는 맨날 적자예요. 했을 때는 굉장히 투자가들한테는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저는 투자를 받고 리해바스트 같은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을 팔고 투자가들한테 거봐 내가 투자 잘했지? 그래서 투자가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게 저의 업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기업은 기승전결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이 성장과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ESG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남으려면은 폐수 처리 그냥 밤에 몰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은 환경 파타고니아도 만들 때 환경적인 봤을 때는 굉장히 누가 만드느냐. 지금 옛날에 문제 많았던 게 베트남에서 진짜 화장실도 못 가고 뭐 하는 사람들 그런 공장에 맡기느냐. 이게 봤을 때는 소셜적인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솔직히 돈을 많이 남기려 그러면은 그렇게 대두가 되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특별히 우리 민 대표 같은 분은 저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투자를 잘했다는 거에서는 의미 있는 투자가 뭐냐?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벤처 저 말고도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했는데 ESG라는 것을 기업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 미션에 대해서. 이게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수치랑 결과적으로 ESG에 가지고 있는 진정성 이거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수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ESG가 나온 지 태동한 지도 얼마 안 된 데다가 ESG 관련 제품들을 수요를 이제 시민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런 수요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다를 것 같은데 가장 큰 예를 제가 투자자들한테 드는 게 전기차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활성화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님께서 에디 바워 올 파타고니아 했을 때 조금이라도 가버먼트 인센티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파타고니아를 집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말씀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말씀이 많으신 게 언제 BEP를 할 거야? 언제 이 실적을 달성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 이 새로운 산업에서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소위 말하는 키워드로 끌어나가기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굉장히 작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뭐 초코볼이라든지 뭐 식빵이라든지 또는 식빵을 이용한 맥주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좀 많이 그려줬던 것 같고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고무적인 거는 그 김호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투자 구조에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돈을 가져오는 LP단에서 이 ESG 트렌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펀드의 목적 자체가 ESG에 투자를 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펀드에 투자를 받으면서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파타고니아 광고 중에 요즘 가장 건지가 우리 옷 사지 마세요 하는 광고 봤어요? 옷 사지 마세요. 이게 솔직히 다른 기업이 했으면은 아휴 또뭐 무슨 말 하는 거 했지만은 파타고니아가 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근데 아까처럼 이거는 인테그리티 진정성 있게 수십 년 동안 해온 결과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그 아까 환경 기부금 이익에서 이제 그 이러면은 30억씩 누적하고 했고 뭐 스포츠로도 주고 했을 때는 어떤 크라이테리어로 또 그런 NGO들이나 그런 그 결정 내렸을 때 어떤 크라이테리어로 이렇게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주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좀 긴급한 환경 문제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업이 이런 비영리 조직에 뭐 기부금을 집행하거나 할 때 홍보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런 기부금들이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비영리 조직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에 있는 작은 조직들 하지만 정말 그 지역 안에서 중요한 환경 문제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이슈들, 그 개발과 보존이 맞부딪히는 이슈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슈들을 좀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원하는 활동들은 뭐 새만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의 제2공항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4대강 문제라든지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지금 뭐 포스코나 뭐 광역제철소 이런 산업공단 주변에 있는 어떤 오염 조사라든지 이런 문제들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지구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어떤 그 책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체들이 저희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뭐 영수증 체크라든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체크를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게 힘을 보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우리 쪽에서도 투자할 때 돈 어디 있었는지 영수증 내놓으라고 그러고 다 물었는데 여기는 아예 영수증도 안 받는 게 되게 새롭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제가 물꼬를 텄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질문을 좀 하셔가지고 좀 이분들 되게 만나기 힘든 분들이에요. 저야 한동대학교에 할 수 없이 맨날 와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저야 자주 볼 수 있겠지만은 이분들은 진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카르페 디엄이라고 그 라틴어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 한동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좀 잘 질문을 하고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 라이브로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김영석 교수님 강의를 듣고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대학은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학문을 하는 데라고 했거든요.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좀 긴장을 풀고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닌 진짜 이렇게 귀한 분들 모셨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자랑스럽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저희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제일 먼저 손든 우리 저기 머리 뽀글뽀글한 친구 뒤에 여학생 저 일어서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잘 보일. 네, 학번하고 뭐지 전공 학번 전공.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학번 공연영상학 국제지역 전공하고 있는 양예빈입니다. 저는 현재 UNAI 어스파이어에서 대외협력팀 부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 저는 나름대로 제 개인의 노력으로 플로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김관현 팀장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떻게 하면 그냥 국가, 기업, 또 NGO 단체를 넘어서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고, 저는 결국 이건 정말 국가, 정부, NGO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전에 이동영 선생님 몇 주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고, 이동영 선생님께서 한동대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를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대단하네요. 저게 1학년의 질문인가요? 네, 이사학번이면 1학년일 텐데 너무 멋지고, 그리고 스스로 플로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사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모여져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힘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정부를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개인들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질문하신,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빈님. 네, 아까 지금 질문하신 예빈님의 그런 마음과 그런 환경이나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빈님은 벌써 지구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이면은 알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업도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왔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솔직히 제일 준비하는 과정이 따분한 과정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대응할 수 있고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학부 때는 많은 경험과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지식이나 습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아, 네. 여기 앞에 돌발 지분입니다. 돌발 지분. 네. 그래서 저희 이제 UNAI 시작하면서 한동의 캠퍼스를 다니면서 또 기숙사의 쓰레기통을 보면서 생각한 게 카프리하고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단체가 어떤 자선단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대학을 시작하시면 각 대학이 저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숙사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페트병이 여러 가지 웨이스트를 학생들과 연구하셔서 어떻게 리사이클링 하시고 업사이클 하실 수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해 주시면서 대한민국 전 대학에 퍼쳐 주실 수 없는가,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대학마다 있는 게 식당입니다. 학생 식당의 음식을 어떤 식으로 다운하셔도 좋고 업 하셔도 좋고 리사이 하셔도 좋지만 하실 수 있는지 학생들의 그 현장에서 같이 좀 연구를 하시면서 그걸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절대로 한동 한 대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의 대학이고 다른 나라로도 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큰 스케일로 좀 이 연구와 후원과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초코볼을 봤을 때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게 업사이클링으로 무슨 맥주찍 뭐 남은 거 식혜 남은 거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럼 좀 먹어볼까? 그리고 먹었더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거든요. 어디 그런 글이 여기 써 있나? 몰트 초코볼이라고는 쓰셨는데 그러면 몰트 안에 그런 의미가 속해 있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있겠죠. 그러나 요것만 봐도 그렇게 해서 만든 초코볼이다라는 걸 알리면 저희 같은 사람 더 많이 사서 아이들한테 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두 분 이 시간만 말고 오늘 오신 걸 계기로 한동에 카프리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환경 문제 아까 난 이제 많이 써먹을 것 같은데 지구가 주주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좀 해주시면서 또 그 학생들의 쓰레기 문제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게 엄청 많은데 저희가 그걸 보니까는 연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그리고 또 요새 ESG 때문에 점점 테크닉이 업그레이드 돼서 자꾸 또 저거 되는데 그런 공부를 우리 학생들이 하면서 이걸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제가 한동대에 온 게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제가 7월 1일에 7월 1일부터 한 2박 3일 동안 저는 2박 3일 동안 한동대 학생들이 이제 울릉도로 캠프를 가는데 제가 거기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동영 선생님을 통해서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듣고 뭐 여러 가지 저도 나름 조사를 해보고 아직 학생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리고 훌륭한 가치와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들, 그 학생들과 함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 사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형식이 될지는 좀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통과 뭐 그런 교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꾸준하게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한 말씀 올리면 사실 저는 한동대를 자주 와요. 벌써 한 3년 정도 됐고요. 실제로 2년 전부터 이제 산학협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작년에 리본 카페라고 해서 저희 이제 이한진 교수님께서 진행을 했던 이제 식사에 대한 좀 문화를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리본 카페라 그래서 저희 업사이클링 원료로 카페도 진행했었고 올해도 지금 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엔 제가 좀 바빠서 많이 못 오기는 했으나 작년에는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리본 카페라고 해서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그때 얘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급식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저희가 리아베스타 좀 업사이클해서 드리면 제품화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잘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사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제가 잘 연계해서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인턴십도 이제 한동대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만 해서 이제 열었었기도 하고 올해도 열 예정이라 꾸준하게 협업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좋은 사례들을 만들 수 있게 노력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사님 말씀은 참고로 저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초코볼 전 버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자. 먹으면 맛있으면 투자하자. 그래서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근데 워낙
너무 발전한 거고 아마 그 왜 업사이클링 이걸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가죠. 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아직 시장이 그 뭐라 그럴까요? ESG만을 겨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 지금 일단 저희의 컨셉 자체는 이제 맛있는데 건강하고 알고 보니까 푸드 업사이클링이네 약간 그런 식류의 좀 컨셉의 제품이고요. 조금 대놓고 푸드 업사이클링 하는 제품들은 좀 기업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뚜레쥬르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업사이클링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종갓집 김치 전 라인에 저희 원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사이클링 원료를 표기 안 하는 이유는 이런 네거티브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이거 부산물로 만들었는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그 소위 말해서 인식이 올라오지 않아서 일단은 좀 그렇게 보수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동대학교랑 같이 뭔가의 프로젝트를 하고 또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제품에 대한 컨셉이나 타겟이 달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울릉도에 안 그래도 울릉도 말씀 주셔가지고 요번에 글로벌 캠퍼스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아베스트가 요번에 연계돼서 울릉도의 고로쇠 수액을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동대학교랑 지금 과제를 넣었어요.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을 때 한동대학교랑 같이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질문 몇 개는 더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은 우리 여기 핑크색 모자 그러면 파타고니아 모자 아니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우선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21학번 김지성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파타고니아를 의류 브랜드로서 좀 바라봤는데 요즘은 비즈니스로 환경 문제를 풀어낸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파타고니아 필름도 많이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파타고니아가 환경 문제를 단순히 의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협업의 방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그렇다면 대학 교육과는 또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저희가 대학생으로서 그 뜻을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모자 고맙습니다. 네, 그 노트북에 저희 스티커도 붙이고 있네요. 네,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그 사실은 다양한 대학들의 그 청년들하고 어떤 뭐 멘토링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있는 뭐 6개 대학에 있는 지속 가능 경영을 공부하는 동아리들과 함께 뭐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뭐 연세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서울대 학교에 있는 뭐 경영학과 학회랑도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이렇게 저희가 대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는 좀 공부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한동대학교의 학생들하고도 좀 다양한 프로젝트나, 그리고 특히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보호나 지속가능 경영에 뜻 있는 학생들에게 파타고니아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머 캠프로 갈 거니까 거기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뭐 이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종종 불러주시면 올 거라서 그때 이야기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 또 우리 제일 앞에 흰색 티셔츠 입은 네, 우선 저는 일단 24학번으로 ICT 창업학부를 희망하고 있는 안지성이라고 하고요. 두 분의 강연을 통해 ESG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두 분께 제 질문 하나씩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선
김 팀장님에게는 파타고니아는 순수익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경에 헌신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제품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공익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익의 추구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민 대표님에게는 제품 개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또 이 분야에 대한 확신으로 이 창업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1학년 맞나요? 대단하네요. 질문의 수준들이 되게 높네요. 제 후배입니다. 네. 아까 김호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경영적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 공익과 사익의 추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타고니아 입장에서는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의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의류 시장 안에서 회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전략, 매출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포항에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저희 구성원들은 우리 지금 비즈니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과 매출 전략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도 환경팀의 팀장으로 환경보호적인 일에 집중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어서 저 역시도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대학에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타고니아가 조금 독특한 것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 경영을 해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사의 지배 구조를 바꾸면서 모든 이익을 이제 환경 보호에 쓰는 그런 기업이 된 건데 저희가 회사 경영을 잘 해내야 하는 것은 저희가 회사 경영을 잘 해야 환경 보호에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회사 경영을 잘 해야 다른 비즈니스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훌륭하고 지향점이 좋다고 해도 이 치열한 시장 안에서 기업으로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질문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 기업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들은 많지만 일단 처음에 말씀 주셨던 이제 기술자가 아닌데 소위 문과생이 어떻게 창업을 했냐라고 보시면 사실은 문과, 이과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리아베이스 처음 할 때 저도 나름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되게 좀 허황된 그런 좀 소위 말해서 어깨가 좀 올라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삽을 메고 맥주박을 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맥주박을 푸고 제품을 직접 만들고 하물며 제품 만들 때 저희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직접 가서 같이 제품도 만들고 그래서 문과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개발 그런 것들을 직접 실무단에서 겪어봤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하죠.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난리지랑 합쳐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거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내가 내 부족한 것을 알고 또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접목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창업가들이 이건 김호민 대표님 나중에 말씀 더 주시겠지만 테크 백그라운드는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테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창업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단점들이 있을 거고 장점들이 있을 거지만 초기에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런칭을 하고 이 제품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는 조금 더 문과생적인 역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춘다면 분명히 좋은 사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건 정말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봤을 때의 관점이랑 아예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했을 때의 관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기존의 대기업들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영역에서 조금만 일을 해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스타트업은 1부터 10까지 다 이제 특정인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또 이끌어 나갔는데 또 퇴사를 하고 이런 온고잉 사이클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했냐라고 보면 인재상을 되게 철저하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를 보면 저희 팀장님 말씀하실 때부터 내부 브랜딩이 막 스며나거든요. 이 파타고니아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정체성을 때문에 내가 입사를 했고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 그 소위 말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외부 브랜딩이 아니라 내부 브랜딩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 문화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한동대학교처럼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나왔는데 이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faith and work라는 게 있는데 faith하고 work를 저는 아예 따로 분리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faith라는 부분을 가져가고 이 faith and work를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자랑스러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최대한 faith and work 관점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성을 풀어내는 게 있는데 이제 모든 조직원들이 공감하지 않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어려움과 챌린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자주 오신답니다. 질문을 차곡차곡 잘 쌓아놨다가 오셨을 때마다 꼭 확인하고 만나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저희 다시 김호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그 두 분 KTX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나누고 저는 그 우리 한동대학교의 로고가 Why Not Change the World잖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뭐 근데 이게 97년도에 이제 96년도 97년도에 이제 시작한 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할 때 사명감이 필요하거든요. 사명. 이게 나의 사명이 뭔가가 요즘에 저랑 우리 와이프랑 계속 물어보는 게 우리 사명이 뭔가? 사명이 있을 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두려운 거는 사명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게 사명이 없을 때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사명이 있을 때 5, 6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대단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 왜 취직 안 하니? 하고 여기는 진짜 3일 회계법인 컨설팅 보면 M&A 진짜 유명한 진짜 컨설턴트였거든요. 그래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대학 생활하는 동안 사명을 꼭 하나님께 잘 받아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마무리를 단체 사진을 다 무대 위로 올라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랑 우리 모든 참여해 주신 분들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여기 세 분의 대표님들과 단체 사진 찍고요. 그리고 오늘 토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나가시면서 등록 데스크에서 도시락 받으시면 되거든요. 도시락 제공해 드리니까 받아서 가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 이게 참여하신 분들 다 올라오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